평양과 만적, 오늘의 주제입니다. 평양과 만적, 누구냐고요? 모르시죠? 당연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노비가 두 사람 있습니다. 만적은 다 아시겠죠? 만적의 난,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그런데 평양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적보다 꼭 10년 전에 평양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입니다. 고려사를 보면 1188년 5월 18일 날 소감 왕원지의 여종의 남편인 산호 평양이 왕원지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원지는 소감 관직에 있었습니다. 소감은 고려시대의 종사품 문신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관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원지에게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의 남편, 이거를 이제 그 당시 기록으로는 노비할 때 비자에다가 사위할 때 서자해서 비서, 노비 사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왕원지의 종의 남편인 평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양도 직업이, 신분이 산호예요. 산호비. 그런데 산호비는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서술을 해놓은 걸 보면 평양은 왕원지의 노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노비입니다. 왕원지라는 노비 주인이 있고 다른 노비 주인이 있어서 왕원지의 여종과 다른 사람의 남종이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족보가 그려지세요? 이런 상태에서 평양이 자기 부인의 주인 왕원지의 가족을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사건 기록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노비의 남편이, 그것도 다른 집의 노비인데 그 부인의 주인을, 그것도 가족을 몰살시켰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것이 5월 18일이고 그로부터 3일 뒤 5월 21일에는 이 평양을 섬으로 유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 1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간호인데, 자, 이름 모를 이 평양의 주인 이름이 여기 나오죠. 김영관이라는 사람이고, 김영관은 관직이 평장사라고 돼 있습니다. 평장사는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산호비였던 거예요. 어디 살고 있었느냐? 견주에 살고 있었다. 견주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와 양주 일부를 가리키는 고려시대 지명입니다. 평장사는 당연히 개경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노비가 개경의 주인과 같이 살지 않고 견주에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산호비를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외거노비라고 하는 거죠. 평양은 김영관의 외거노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견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자가 되었다. 무농치부, 이 노비가 농사를 힘써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노비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은 농사에 힘써서 부자가 된 노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고 천민 신분을 면하고 양인이 됩니다. 권세가에게 뇌물 주고 신분을 상승시켰다? 이건 불법인데 불법인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쓴 거죠. 뇌물을 줘서 양인이 돼요. 양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산원동정 관직을 얻습니다. 산원은 여러 번 나왔죠. 고려시대에만 있는 제도인데 산원 관직에 실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산원 관직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표시만 내는,
다시 얘기해서 이 평양은 산원이 되어서 어디 출퇴근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자기 혼자 나 산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관직에까지 올랐다. 아마 이 뇌물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천민에서 벗어나고 관직도 얻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했잖아요. 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하면 무조건 장원을 했건 몇 등을 했건 전부 종구품 동정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팔품 동정직을 받았잖아요. 물론 문신, 무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이제 관리가 된 몸이야.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의 아내가 왕원지라는 사람의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의 주인 왕원지가 가난해져서, 왕원지는 아까 소감이라고 했으니까 개경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해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인터넷 도박 이런 거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이 사람 집이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누구네 집에 빌붙어 살게 되냐면 평양의 집에 빌붙어 삽니다. 야, 이런 거 정말 상상이 되세요? 주인이 자기 종의 집에, 그것도 다른 집 종과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집 여종 집에 와서 의탁을 한 겁니다. 우리 좀 재워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평양이 이 사람들을 후하게 위로하고, 평양의 입장에서 이 왕원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부인의 주인이고, 그 입장에서 평양을 비서라고 했으니까 여자 종의 사위,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양은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대우했을 수도 있어요. 내 부인의 주인 이렇게 대우를 했겠죠. 후하게 위로를 해요. 그래 놓고는 서울로 돌아가시죠 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서울로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제가 서울에서 살림 미천을 보내드릴게요.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안 나오니까. 하지만 평양집에 의탁하러 왔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서울로 가요. 이 서울로 가는 그 길에 처남, 그러니까 이 부인의 남자 형제들이죠. 처남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인무, 인비 등과 함께 개경 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왕원지 부부와 그 아이들을 죽였다. 왕원지 가족을 몰살시켰다라고 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 부인의 주인이 없어졌으니 영원히 양인 신분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는 아들 예규에게 대정벼슬을 얻게 하고, 이거 다 뇌물로 한 일이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결혼까지 시킵니다. 팔관보 판관이라고 하는 아주 이건 미관 말직인데 박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처남 인무도 명경 하규로 있는 박우석의 딸을 아내로 얻게 해요. 신분 세탁을 완전하게 한 거죠. 관직만 얻은 게 아니라 관리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소문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통해 했는데 아마 그 분통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사대라고 하는, 이건 감찰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의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잘못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평양을 유배 보내고 박유진과 박우석의 관직을 파면하고, 박유진, 박우석은 누구냐면 평양의 아들과 결혼했거나 평양의 처남과 결혼한 그 장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거 사정 다 알고 한 거지, 너희들 공모한 거지, 돈 받고 딸 결혼시킨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파면해요. 그리고 인무, 인비, 처남 둘과 아들은 모두 도망가서 숨었다. 어때요? 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그 기록치고는
비교적 상세하죠. 이것 때문에 평양이라고 하는 노비 한 사람이 1188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하는 그 전모가 거의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평양은 주인과 따로 살았으니까 외거노비예요. 평양의 부인도 외거노비입니다. 왜냐하면 왕원지는 개경에 살다가 가난해지니까 여기 와서 의탁을 했다고 돼 있고, 개경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 개경으로 돌아갔으니까 왕원지의 집은 개경입니다. 부인은 견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외거노비, 그러니까 평양 부부는 외거노비 부부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김영관이라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 평장사를 지낸 김영관은 고려사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진 시기가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영관은 세상을 떠났을 것 같고, 아마 김영관의 아들, 딸들에게 이 평양이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에게 상속되어 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김영관의 간호, 그 집안의 산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된 건 뭐죠? 가장 놀라운 사실, 노비가 주인을 죽였다? 이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려 조선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아주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습니다. 평양이 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농사에 힘써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뭘 알 수 있죠?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노비가 재산을 소유한다, 심지어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했던 겁니다. 사료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부자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노비를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아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쟁 포로나 아니면은 채무, 빚을 못 갚은 사람 또는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노비는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도 알고 있고, 노비 주인은 자기 노비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죽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오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비 그러면 이거 노예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양의 고대 로마의 노예 또는 미국의 흑인 노예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고려 조선 시대의 노비가 그런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노예와 한국사의 노비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노비 가운데 그런 대접을 받는 노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비도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한국사의 노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또는 한 가지 그림으로 형상화하기 어렵다, 이런 부자 노비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흑인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국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바로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노비 공부 좀 해볼까요? 좀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일단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고,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속한 노비고, 이 공노비는 대부분 출퇴근을 해요. 관청에서 어디서 먹고 자고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죠. 출퇴근하면서 근무 시간에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일하는 것은 자기 부수입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가능성이 열려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가 정년퇴직이 있어요. 60이 되면은 국가에 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강의 듣는 여러분도 이 옛날에 공노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나 공노비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게 있죠.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노비가 아니에요. 그 노비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노비들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 게 신분이고 그래서 아주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자, 고려 조선시대에 공노비라는 게 있다. 사노비 가운데 주인 집에 같이 사는 노비를 솔거노비라고 하고 따로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극에서 워낙 이 솔거노비를 많이 봐서 노비하면 다 사노비 중에 솔거노비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비의 대다수는 사노비 중에 외거노비예요. 외거노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주인의 뭔가를 일을 해줘야 되겠죠. 대개는 이제 논밭을 경작을 해서 그 수확을 주인에게 바치는 이 일을 합니다. 아마 소작인들이 소작하는 정도의 부담, 다시 얘기해서 생산량의 반 정도를 주인에게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소작인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에 더하기 신공이라고 해서 몸값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뭐 각종 잡일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일반 농민들 경우에도요. 자기 땅이 없으면 땅 있는 사람의 지주의 땅을 소작을 해서 관행상 2분의 1, 반을 소작료로 내고 그 대신 뭘 더하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돼요. 뭐 공공 근로 나가서 일하는 거, 성 쌓는 거, 길 닦는 거 뭐 이런 거 다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이런 국역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그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정도의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인과 노비의 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시간이 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을 거야.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 농사에 힘써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비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솔거노비가 아니라 외거노비를 중심으로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할 수가 있었던 거죠. 평양이 부자가 됐잖아요. 제가 조선시대에 부자 노비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임복이라는 노비가 있는데 충청도 진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임복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요. 성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천 사는 산호 임복이 백성을 구휼하는데 곡식 2,000석을 바쳤다. 흉년이 들거나 하면 왜 전에 우리 그 막 성금 내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걷어요. 그런데 노비가 진천 사는 노비가 곡식 2,000석을 바친 겁니다. 야, 2,000석. 그 당시 일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우리 이제 일본 말로 가마니라고 하잖아요. 가마니하고 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하기 쉽게 쌀 2,000가마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비 한 사람이 성금으로 쌀 2,000가마니를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임금규에 들어가서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 이름을 입에 담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상하다. 지금 기근을 당해 지식 있는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곡식을 내려고 하지 않는데 천한 종의 몸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 면천시키는 것으로 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면천이 뭐냐면 천민에서 면하게 해주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 임복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우리 포상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성종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왕은 몰라도 성종이 이 말을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종은 아주 엄근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오히려 자기가 누가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할 사람인데 성종이 먼저 신하들한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특별히 저 사람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는
본래 면천 되려고 그걸 한 겁니다. 뭐냐면 그냥 선행이 아니고 저거 목적이 있어서 한 거예요. 신분을 살려고 한 겁니다.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비록 국가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쌀 2천석을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놨으니 이건 국가의 공이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본다면 횡역한 종, 횡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저 노비, 이 임복의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내 종 주제에 돈 좀 있다고 그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하나 내놓지 말이야. 그걸 국가에 내놓고 양인이 되겠다고 저러는 거를 주인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관리들은 전부 노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노비 주인이니까. 만일 내 노비 가운데 어떤 노비가 돈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걸 국가에 탁 내고 그걸 가지고 내 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못 참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량을 시키는 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보상을 하는 건 몰라도 양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건 큰일입니다. 임복을 만일 이 공 때문에 양인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 돈 내놓고 양인이 되겠다고 하는 노비가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노비가 돈 내고 양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그 말도 옳으네. 먼저 자기가 하자고 했는데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좀 멋쩍게 됐잖아요. 자기가 좀 원칙을 어기고, 정말 성종은 원칙 안 어기는 왕인데 양인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는데 그 신하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평소 자기가 하는 그 태도를 그냥 보인 거예요. 왕이 자기 고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비서들한테 그 임복 만나서 뭘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승지들이 임복을 만나서 너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천민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복 스스로가 양인이 되려고 저 많은 재산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왕이 의정부에 이거 다시 의논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의정부로 가게 되면 무작정 왕한테 아니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의정부는 원로 대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뜻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의정부로 갑니다. 그때 의정부에 누가 있었냐면 한명회, 그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책사, 그 한명회가 성종 때쯤 되면 최고 원로가 돼가지고 의정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명회는 성종의 그 뜻을 다 읽었겠죠. 한명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복이 곡식 2천석을 바쳤으니 이것은 1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 엄청난 양을 내놓은 겁니다. 그 소원에 따라서 아들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고, 본인이 아니라 아들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노비 주인이, 이 아들들도 다 누군가의 노비일 테니까 노비 주인한테는 4명의 결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결혼이 생기는 것은 공노비를 4명 대신 주어서 채워주면 됩니다. 한명회의 이 주장은 정말 이 한명회의 꾀가 번뜩번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임복을 양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들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임복이 돈 주고 자기 신분을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반대 의견을 일단 막고, 노비 주인이, 임복의 주인이 또는 임복 아들들의 주인이 반대할 거라고 하는 이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공노비 4명으로 채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완벽한 대안이죠. 그랬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곡식을 바쳐서 양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반대가 계속됐지만 왕이 결정을 해요. 임복의 4 아들을 모두 양인으로 풀어주고 공노비로 본주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라.
이 문제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비는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양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죠. 한 가지 TMI가 있는데요. 이렇게 종량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래는 고려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비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 상승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다시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일대에 한해서만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다시 노비가 된다. 이 경우는 그 노비 주인에게 공노비 4명을 보상해 줬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양인이 됐고 이 4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임복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원칙에 따르면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참 엄격하죠. 자, 고려시대 평양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노비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노비는 최하층 신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최하층 신분이 될까요? 아주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사람들,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됐습니다. 전쟁이 노비 공급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국가 성립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여러 그 성읍 국가들, 작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통합 과정을 거치니까 이때는 전쟁이 잦고 그래서 전쟁 포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딱 정립을 하게 된 다음에는 전쟁도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포로를 내 노비로 삼거나 이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점 전쟁이 줄어들면서는 범죄자, 중범, 무거운 벌을 이제 줄 때 노비로 만든 이런 벌이 있으니까요. 범죄자가 있고 또 가난해서 몰락한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신분으로 떨어져서 남의 집에 노비가 되어서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고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죠. 우리나라 그 여러 사료 가운데 노비의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조선의 8조 법금입니다. 고조선의 8개의 금하는 법이 있었고 그중에 3개 조항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다 외우시지 않나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그리고 3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노비가 처음 출현하는 기록입니다. 고조선에 노비가 있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부여에도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여기 노비가 나오고요. 고구려는 좀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있으면 다 죽였다는 얘기인가요? 죽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고구려 법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구려에서도 이렇게 노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비 관련해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한에 대한 기록 가운데 나옵니다. 중국 신나라 왕망 지황년간에 이건 뭐냐면 서기 20년부터 22년 사이라는 뜻이에요. 진한이라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진한의 염사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염사착, 이거 옛날에 책에서 염사치라고 쓴 적이 있거든요. 쇠금변에 이 치자를 쓰기 때문에 치라고 읽었었는데요. 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염사착. 염사착이
낭낭의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낭낭은 고조선 멸망시키고 거기에 설치했던 한사군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낭낭군이 살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염사착이라는 사람이 낭낭에 항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살던 마을을 나오다가 밭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웬 남자가 참새를 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인의 말, 그러니까 마한 지난 변한 사람의 그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네? 그래서 불러다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넌 누구냐? 그 외국어는 어디서 온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중국 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호래입니다. 우리 1,500명이 나무를 베다가 이 한에 한나라와 한이 이제 소리가 같아서요. 이거는 이제 중국 한나라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에요. 이 한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돼서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비가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대에 노비가 있었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랬더니 염사착이 나는 한나라의 낭낭에 항복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러면 고향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호래가 좋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노비의 존재도 밝혀주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사만의 언어가 중국어와 달랐다. 그래서 금방 저건 외국어네? 라고 알아들었던 거예요. 언어가 달랐다.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한은 언어가 달랐다. 이 한과 중국어가 다르다고 했을 때 백제도 이 한에 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달랐을 것이고 고구려 말은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 요거는 일단 의문으로 남겨두죠.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 요 염사착의 그 관찰. 말이 다르네? 라고 했다는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다음에 언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노비가 이때부터 있었다. 포로죠. 포로가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가 생기게 되는데 삼국시대 노비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이죠. 효녀 지은. 신라의 효녀 지은 이야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삼국사기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는데 삼국유사는 좀 더 이야기처럼 꾸며요. 그래서 그 홀어머니가 눈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32살이 되어 삼국유사는 20세 전후에 이래서 또 달라요.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이 된 겁니다. 나이가 32살이 되어도 시집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드리며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드릴 음식이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고 때로는 국어를 내서 먹을 것으로도 어머니를 드시도록 했다. 그런 날이 오래되자 지치고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부잣집에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몸을 팔아 종이 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노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쌀 10여 섬을 얻었다. 여자 종의 몸값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했다. 솔거노비, 외거노비. 외거노비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3, 4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음식이 거칠었으나 달았는데 지금은 음식은 비록 좋으나 맛이 예전 같지 않고 마치 간장과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어찌 된 이유냐? 라고 물었다.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가 나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구나. 내가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구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인지가 이 말 속에 드러나죠. 라면서 크게 우니 딸도 울었다.
모녀가 우니까 그 슬픔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효종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그것을 보고 자기 부모에게 청해서 자기 집 곡식 100섬, 이 노비값의 10배예요. 이것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인에게 주었다. 또 종으로 사들인 이 지은의 주인이 된 그 사람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양인이 되게 했다. 화랑이 그러니까 이 화랑을 따르는 사람들을 낭도라고 하는데요.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한 섬씩을 내어 주었다. 성금이 엄청나게 답지한 거죠. 이 소식이 왕한테까지 들립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벼 500섬과 집 한 채를 내렸고 요역도 면제시켰다. 뭐 국가에 내는 여러 가지 노력봉사 이것도 다 면제를 시켰다. 삼국사기는 대왕이라고 했고 삼국유사는 이 대왕이 진성왕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신라 하대의 진성 여왕이 바로 이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후일담, 곡식이 너무 많아져서 훔쳐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 그 마을 이름을 효양방, 효도로 봉양하는 그런 마을이다 라고 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가 전하는데 여기에서도 노비의 존재가 확인이 되죠. 고조선부터 계속 이 노비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 와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비로소 노비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고려 시대의 노비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대로 연구가 좀 어려운데요. 고려 시대 연구, 노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고려사 형법지라는 항목의 맨 끝에 노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비 관련 여러 가지 뭐 법제,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천민이 되고 비록 그 주인이 풀어주어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그가 낳은 자손은 다시 천민으로 되돌리며 주인이 후사가 끊기면 동종, 일가에 소속시킨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손도 천민.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소생, 아들, 딸은 전부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특별히 생각해서 노비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더라도 일대에 그치고 그 자손은 다시 노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는 거지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천민이 끝까지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가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고려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노비 신분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종 때 노비 환천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시 노비로 되돌려져요. 노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고려 현종 때에는 그러니까 성종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종 때에는 이런 판례를 만들어요. 천민으로 되돌려진 노비 가운데 다시 양인이 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장형을 가하고 얼굴에 낙인을 새긴 다음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정해 보죠. 이 사람이 신라말 고려 초의 혼란기에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한 상태로 있다가 광종의 노비 안건법으로 양인이 됐어요. 만세를 불렀는데 성종 때 너 다시 노비가 돼야 돼 해가지고 노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억울하겠죠.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사람의 자손들까지 억울하겠죠. 우리는 원래 양인이에요. 이 노비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기면 소송을 제기하면 장형을 가하고 얼굴에 낙인을 새긴 다음에 낙인을 찍은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노비가 주인이 죽었는데 그러면 같은 집안 사람들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 집안은 상속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비는 그러면은 나는 주인 될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 해방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또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청에 소속시킨다. 공노비를 만들어서라도 노비는 해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비, 천민 신분과 양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양인과 천민의 결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이걸 양천교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천민이 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노비가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남자가 양인이고 여자가 천민일 경우에만 양천교혼이 허용이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천민인데 여자가 양인인 경우는 결혼 금지예요. 남자 종이 양인 여성을 아내로 삼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종의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장백대. 이건 거의 죽으라는 얘기예요. 장백대에 처하고 그 여성의 집은 도형 1년에 처한다. 그 여성은 양인이니까 여성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오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너 그거 알고도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저 노비하고 결혼시켰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공범이야 해서 도형, 이거는 노역형입니다. 강제노동 1년 내처한다. 주인 모르게 남자 종이 자기 혼자 양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도형 1년 반 강제노동에 처하고 혹시 그 종이 양인을 사칭하고 그러니까 양인 여자를 속여서 결혼을 한 거라면 도형 2년에 처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 노비가 양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해요. 그래서 양천의 구분을 확실하게 긋고 이걸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노비의 권리랄까요? 인권이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비 주인이 자기 노비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주인의 소유물이지만 이 소유물을 자기가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주인이라도 노비를 죽이면 이건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와요. 고려가 망하기 한 해 전 1391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 관리가 되려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뇌물 가운데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비가 비록 천하더라도 또한 하늘이 낸 백성인데 하늘 천자 백성민자 천민인데 어떻게 재물로 취급해서 거리낌 없이 뇌물로 주고 또 매매하고 또 심지어는 소나 말과 바꿀 수가 있느냐. 노비가 재산이니까 재산처럼 다른 재산 소나 말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된다. 그 당시 현실이 이랬다는 거예요. 노비 한 사람을 소 말과 바꾸는데 말 한 필이 노비 두세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가격을 매긴 거죠. 그래서 사람 목숨이 소 말보다도 못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에 시주를 하는데 노비를 시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절에 노비를 바쳐 복을 구하니 만약 부처가 올바르다면 어찌 뇌물을 받고 화를 면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처도 용납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노비들은 자기 자손 이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함부로 노비를 사고 파는 것이나 절에 시주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십시오. 라고 해서 노비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되는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노비가 비록 천하다 하더라도 하늘이 낸 백성, 천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려 조선의 노비는 그 이전의 삼국, 고조선의 노비는 어땠을지 몰라도 서양의 노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려시대에 합법적으로 노비가 신분을 면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예외가 있고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제한을 뚫고 출세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의민입니다. 이의민, 무신집정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출신이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영일현 옥령사의 종이었다. 이런 경우에 양천 교혼이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종이니까 그 자식은 당연히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천민이었던 이민이 고향에서 안렴사의 눈에 들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군인이 됐고 여기서 국왕의 눈에 들어서 관직을 얻게 됐고 무신정변 때 사람을 많이 죽인 공으로 승진을 했고 의종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인 그 공을 인정받아서 무신의 최고관직인 상장군까지 올랐고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명종이 불러들여서 최고 권력자가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본 그 당시 그 수많은 고려의 천민들, 노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길이 있네. 길이 있네. 나도 될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평양 사건이 일어난 해가 1188년입니다.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가 된 해가 1184년이에요. 4년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평양이 이의민을 만났거나 이의민에 대해서 잘 알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력과 연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천민 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고려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평양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뇌물을 써서 관직에 오르고 자기 아들도 처남도 관리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신분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의도하지 않은 이민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가 풀어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구나. 분명히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권력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경대승이 도방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거죠. 이민은 이민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 사병과 이 권력자의 관계는 완전히 개인적인 충성과 신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신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경대승이나 이민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너는 천민이라 안 돼,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로 출세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천민들이, 노비들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경대승과 이민의 사병 가운데서 이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그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최충헌의 간호, 이 최충헌 집안의 간호였던 김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는 김준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천민이었는데 그 아버지 김윤성이 천민이었는데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최충원에게 투신해서 그 노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김준의 아버지가 최충원의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준도 최충원 집안의 노비인데 이 김준은 용모가 늠름하고 성품이 너그럽고 후하며 아랫사람들에게도 겸손했다. 이거 노비 같으세요? 권력자의 노비는 권력 없는 집안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랑이 앞에서 여우 노릇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호가호의가 된단 말이에요. 활도 잘 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날마다 유협자제, 이건 뭐냐면 노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젊은이들, 재산이 있는 집안에 노는 아이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애들과 술을 마셔 집에 쌓아놓은 재산이 없었다. 아니 사놓은데 무슨 재산이 있죠?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안 모았다는 얘기예요. 술승이 어떤 스님이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뒤에 반드시 국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가신들이, 이 최씨 집안의 가신들이 김준을 최우에게, 최충원 아들이죠, 최우에게 천거했고 최우가 김준을 신임해서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자기를 호위하게 했다. 이러면서 김준이 최우의 신임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최씨 집안의 마지막 집정 최의를 죽이고 고려의 10번째 무신 집정이 됩니다. 최고 권력자,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한 명 더 탄생한 거예요. 이민과 김준. 자, 이렇게 고려의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노비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무신 정권 동안에 몽골과 전쟁을 했고 1259년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원의 간섭을 받는 동안 고려의 정치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국왕의 권력이 국왕 개인의 권력이 돼버려요. 국왕의 공적인 성격이 탈색되고 국왕이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나서요. 왕권이 공적인 관료기구가 아니라 국왕이 개인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사되는 일이 생깁니다. 국왕이 개인적으로 총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패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패행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국왕의 신임의 정도에 따라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천민 출신의 권력자가 등장하게 돼요. 무신정변 이후 원의 간섭을 받는 기간까지 200년 넘게 천민 중에 권력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인과 천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이 일어나요. 만적은 산호비라고만 돼 있어서 누구의 산호비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적에 대한 이야기가 고려사 최충원 열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최충원의 산호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권력자의 산호비는 자기가 하기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최씨 집안의 산호비였던 김준이 최고 권력자가 됐잖아요. 만적이 만일에 최충원의 산호였다면 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적은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고려사는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8년 5월 산호비, 만적,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등 6명이 개경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공노비, 산호비, 공사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 경인년 계사년 이래로, 경인년은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고 계사년은 1173년
김보당의 난이 일어난 해입니다. 이 두 난리가 있은 이래로 고위 관리 가운데 천민에서 일어난 사람이 많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민 같은 그런 사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만 어찌 채찍아래에서 근고를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 노비들이 전부 그래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노란 종이 수천 장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정자를 써요. 정자. 이게 한문 가운데 제일 간단한 한문일걸요.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이런 거 말고는 제일 간단한 글자를 하나 쓴 겁니다. 왜냐하면 다 글자를 몰랐을 테니까 그나마 알기 쉬운 한자, 이 정자를 써가지고 이걸 표시로 삼아요. 이걸 이제 나눠 갖고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패라고 하는 이게 신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나눠 갖고 약속하기를 17일 날 이게 5월 달인데 이 일이 있은 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앞으로 며칠 뒤가 17일이 되는 거죠. 17일 날 우리가 흥국사에서부터 구정까지, 구정은 궁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국사라는 절에서부터 궁궐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집결해서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면 궁궐 안에서 환관들이 호응할 것이며 관청의 노비들이 궁궐에서 나쁜 놈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성 안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먼저 최충원을 죽인 뒤 각각 자기 주인을 죽이고 천민의 장부, 노비 문서예요. 이걸 불태워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면 공경장상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만적의 연설 가운데 눈에 띄는 문장이 이거예요.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는 요 말인데 이 말은 만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옛날 중국에 진나라 때 진승 오광이라는 사람이 농민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표가 그거예요. 왕후장상 영유종호. 왕후장상이 어찌 따로 씨가 있는가. 만적은 그 고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라 아마 오다 가다 주워들었겠죠. 이걸 주워들을 수 있는 산호비는 완전히 가난한 집의 산호비가 아닙니다. 아마 최충원 정도 되는 집안에서 산호비를 하면은 이런 걸 주워들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뭔가 각성을 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김준이 한 것처럼 주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길도 있지만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약속한 날, 그게 5월 17일이에요. 모두 모였으나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하자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게 너무 적게 왔다고 판단한 거죠. 노란 종이는 수천 장을 만들어서 돌렸으니까 아마 수천 명이 모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적은데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나흘 뒤 21일에 보제사에서 다시 모이자. 보제사라는 절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주의를 주면서 이 일이 누설되면 큰일 난다. 모두 조심해라. 라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솥불도 단김에 빼는 거예요. 그냥 수백 명 가지고 그냥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맞아요. 왜 확신하냐고요? 제가 결과를 알잖아요. 나흘 뒤에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그 무리 중에 한충유라는 사람의 간호, 순정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한 겁니다. 자기 주인 한충유에게 별난을 밀고 했고 한충유가 쪼르르 달려가서 최충원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해서 강에 던져버렸다. 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죠. 그래놓고 한충유에게는 야, 네가 공을 세웠어 해서 원래 종 8품이던 한충유를 정 7품으로
3계급 특진을 시키고 밀고한 처음 발설한 순정에게는 백금 80냥을 하사하고 천민에서 벗어나서 양인이 되게 해주었다. 잔당들을 모두 죽일 수가 없어 나머지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이래서 이 주모했던 100명이, 만적을 비롯한 100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적의 이 사건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적이 한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최충원을 죽이고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고 천적을, 천민의 문서를 불태워 사만에서, 사만은 고려하고 같은 말이에요. 고려에서 천민을 없애면 공경장상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천민을 없애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해서 또는 뇌물을 주어서 내가 양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천민을 없애자. 이 대목 때문에 이것이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뇌물을 주고 양인이 되는 거, 이건 신분해방운동이라고 안 해요. 평양이 한 건 신분해방운동이 아닙니다. 이의민이나 김준이 한 것도 신분해방운동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신분해방이 된 거죠. 뭐가 다르냐고요? 이의민과 김준은 당연히 자기 노비를 거느렸을 겁니다. 자기 노비들에 대해서 자기가 노비일 때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또는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노비의 처지에 대한 구조적인 생각은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세 사람의 노비가 등장합니다. 1180년대, 아마 만적은 평양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10년 뒤에 일을 벌였으니까 평양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노비, 평양과 만적,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적의 이 거사를 밀고한 순정이라는 노비가 있죠. 동시대를 살았던 노비 세 사람의 세 가지 선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출세하기. 출세가 양인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불법적으로 그걸 할 거야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 일을 하려고 한 평양이 있습니다. 둘째, 세상을 바꾸기. 노비 없는 세상, 천민 없는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듭시다 라고 한 만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 배신하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혼자 상을 받고 끝내 양인이 되는데 성공한 순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저는 평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불합리한, 이런 불평등한 이런 사회를 그대로 견뎌내기는 너무 불만스럽고, 그럴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비록 불법이더라도 내 처지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자기 부인의 주인을 죽이고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뭐 이런 범죄 부분까지는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그 전에 뇌물을 주고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떼놓고 본다면 평양 같은 이런 행동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만적은 존경스러운 길을 갑니다. 이건 존경할 만한 길이에요. 개인적으로 최충원의 간호였다면 충분히 양인 신분을 얻을 수도 있고 잘하면 김준처럼 권력에 접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장상이 따로 씨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다가 역시 힘이 붙인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역사 속에서는 계속 살아남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만적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세 번째, 순정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평양이나 만족과 다르게 순정은 양인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순정의 후손들이 평양이나 만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내 할아버지의 배신 덕분에 나는 천민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순정의 길이죠. 저는 이 세 사람의 노비를 놓고 보면서 식민지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양처럼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족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디엔가는 순정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평양과 만족과 순정. 세 사람의 선택. 여러분은 누구의 선택을 가장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